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올해 늦더위와 수온 상승으로 단풍 시작과 단풍 절정 모두 예년보다 이례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첫 얼음도 평년보다 나흘 늦게 관측됐습니다. 인공지능과 양자기술, 자율주행 등 첨단 ICT 기술로 일궈낸 국내 우수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연구자와 투자자가 한 곳에 모여 연구 개발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기술을 사업화할 방안들도 논의했습니다. 양자 컴퓨터와 양자 통신 등 양자 분야의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가 경희대에 문을 열었습니다. 미래 안보의 핵심으로 꼽히는 양자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적 석학을 임용해 국제 공동 연구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중국 추정 조직이 자녀가 납치당한 듯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부모를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이 같은 피싱과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정부는 차단과 탐지, 예방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인공지능과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임늘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도성 있는 실을 재봉틀에 넣어 안테나를 순호화 만듭니다. 만든 안테나를 센서와 결합하고 환자 옷에 붙이면 심박수, 체온 등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 의료 환경이 열악한 곳에서 무선으로 환자 상황을 살펴보는 게 가능합니다. 다른 제3의 디바이스에 붙이지 않고 옷에 바로 자수 형태로 놓아서 이제 디바이스 형태가 겉으로 보이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환자 친화적인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자 표정을 읽어내 스트레스 지수와 감정 등을 보여줍니다. 생체 정보의 설문조사 결과를 더하면 우울증, 치매, 인지장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정상군에서 위험군까지 3단계로 진단 후 치료 전략까지 제시해줍니다. 딥러닝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정신건강 케어 플랫폼입니다. 안면 표정 영상, 그리고 생체 신호, 그리고 음성 인식, 그리고 풀바디 데이터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인체 정보들을 유니모델로서 학습을 시켰고요. 인공지능 대전환 시대를 맞아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인공지능과 양자, 디지털 융합 등 ICT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또 전문가 강연과 내년 연구개발의 기획, 국제 공동 연구 등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는데 내년 ICT 분야 R&D 투자 규모와 분야별 후보 과제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ICT R&D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인식을 제거하고 미래 비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그런 자리입니다. 디지털 혁신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한 디지털 R&D 기획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 사업화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자들과 투자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이번 행사를 통해 인공지능 기반의 ICT 생태계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임늘솔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형 언어 모델을 활용해 방사선 치료 계획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연세 안병원, 카이스트 AI 대학원 공동연구팀은 GPT처럼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해 문제를 해결하는 거대 언어 모델을 활용해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인공지능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인공지능은 영상 검사 결과에 환자 정보를 더해 계획을 세우고 기존 모델보다 정확도가 2.36배 더 높습니다. 연구팀은 영상 검사 결과에만 의존했던 기존 방사선 치료 모델과 달리 멀티모달 모델을 활용해 방사선 조사 범위를 계산할 때 환자의 병기, 질병 위치, 수술 방법 등을 추가로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암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용 핵심 방사성 동위원소 자급률을 현재 10% 수준에서 2030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 위해 동위원소 자급 체계를 직접 관리합니다. 방사성 의약품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펩타이드나 항체 같은 유도체에 붙여 방사선으로 질병 세포를 파괴하는 치료제로 최근 노바티스사의 전립선 암 치료제가 1조 4천억 원의 매출을 내놓는 등 확대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유하고 있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와 양성자 가속기를 고도화하고 루테늄 177과
몰리브덴 99와 같은 차세대 동위원소 생산 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가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동위원소를 선정하고 고순도 분리정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자급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유도체와 합성 최적화,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하는 차세대 신약 등 3대 중점 기술을 직접 지원합니다. 국내 유일 과학 전문 방송인 YTN 사이언스의 뉴스 유튜브 채널 사이언스 투데이가 구독자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유튜브는 7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구독자 수 10만 명을 돌파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7월 유튜브 채널을 처음 개설한 이후 5년 4개월 만입니다. 지금까지 4만여 개의 동영상 콘텐츠가 게시됐으며 누적 조회수 7,360만 6,300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는 젊은 세대를 공략하는 짧은 동영상과 실시간 스트리밍을 제공하는 등 고품질의 과학 콘텐츠 제공으로 구독자를 늘렸으며 가짜뉴스가 넘치는 시기에 공신력 있는 과학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해 구독자의 꾸준한 유입을 이끌었다는 평입니다. 한편 YTN 사이언스 공식 유튜브 채널은 7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래 전략 기술로 주목받는 양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경희대학교가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를 열었습니다. 박나영 기자입니다.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와 함께 국가가 선정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중 하나인 양자기술. 양자기술의 주도권을 두고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경희대학교의 양자물질 글로벌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연구센터에서는 양자물질과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등 양자기술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원님들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경희대학교 하면 아름다운 캠퍼스를 떠나서 세계 최고의 양자 기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자 분야 국제 공동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와 김필립 하버드대 교수가 임용됐습니다. 특히 꿈의 신소재인 그래핀 발견 공로로 2010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노보셀로프 교수가 센터장을 맡아 국제 공동 연구를 주도할 계획입니다. Our prime goal is to create new knowledge, so we're really going to focus on the exciting science in the new quantum materials. 연구센터는 학부생들을 위한 교육 장비 지원과 양자 분야 커리큘럼을 신설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양자기술 분야에서 국가 전략 기술을 이끄는 기관으로서 미래기술 주권 확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사이언스 박나연입니다. 정부가 우주 방사선에 노출되는 항공 승무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서울 강서구 한국항공협회 대회의실에서 국내 11개 항공운송 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안전관리 제도 인식 개선, 측정 장비 실측 기반 마련 등 성과를 공유하고 승무원의 생애 주기 방호 정보 관리 추진 계획이 논의됐습니다. 항공운송 사업자는 생활방사선법에 따라 승무원 2만여 명에 대하여 우주 방사선 피폭 선량을 조사 분석하고 건강 진단도 진행해야 합니다. 원안위는 항공 승무원의 우주 방사선 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를 꾸준히 검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쿄전력은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원자로 안에 있던 핵연료 잔해 극소수량을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 경납 용기 안에 핵연료 잔해에서 떼어낸 3g 이하를 전용 금속재 용기에 넣어 꺼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어난 2011년 3월 사고 이후 도쿄전력이 해당 원전에서 핵연료 잔해를 회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도쿄전력은 회수한 잔해를 밀폐 장치에 넣어 연구소로 옮긴 뒤 분석해 나설 계획입니다. 도쿄전력은 사고 13년여 만인 지난 8월 핵연료 잔해의 시험적인 반출에 착수했지만 장치 조립 실수, 카메라 고장 등으로 2차례 실패를 거쳐 이번에 회수에 성공했습니다. 불법 합성 성범죄 영상물 등 딥페이크가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자녀의 사진을 합성한 뒤 납치했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중국 추정 범죄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인공지능 기술을 만나 갈수록 진화하는 것인데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유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서울대 졸업생을 포함한 남성들이 지인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유포하며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에 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범죄 조직이 딥페이크로 합성한 자녀의 사진을 이용해 부모를 협박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중국인 A씨 부부가 한국을 여행 중이던 딸이 돌연 납치됐다는 협박을 받은 건 지난달입니다. 범인은 딸이 방 안에 감금된 채 울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영상을 보내며 우리 돈 8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A씨 부부는 곧바로 영사관을 통해 한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급히 확인해보니 자녀는 다행히 납치되지 않았고 안전하게 나머지 여행 일정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중국 추정 범죄 조직이 인공지능으로 자녀의 얼굴 등을 합성해 마치 진짜인 것처럼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국내에서도 딥페이크를 사용한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리 경찰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단순히 목소리로 검찰이나 경찰을 사칭해 금전을 뜯어내는 전화 금융사기보다 마치 실물처럼 보이는 딥페이크라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찾고 있는 경찰은 평소 SNS에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 설정으로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지양하고 피해가 의심되면 곧바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최근 독버섯처럼 번지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은밀한 유통과 거래를 추적하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와 비공개 수사를 적극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미국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딥페이크 음란 이미지가 SNS에 유포됐습니다. 파문이 일자 차단 조치가 이루어졌지만 불과 17시간 만에 조회수는 4,700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은밀하게 하지만 빠르게 확산하는 게 특징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신속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어린이나 청소년이 피해자의 경우에만 가능했던 위장 수사의 범위를 성인 피해자까지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경찰관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을 속여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비공개 수사의 경우 지금은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만 앞으로 사후 승인을 받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섭니다. 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재판에서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을 개선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확인하면 관계 당국에 반드시 삭제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선차담 후 심의 기조 아래 관련 영상의 최우선 삭제를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방심위로부터 불법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경우 24시간 내에 신속히 삭제하도록 삭제 시한을 관련 규정에 명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피해자 지원과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종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딥페이크 성범죄 종합대책에는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강화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유통 방지나 시정명령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나 과징금을 물리는 규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차단, 탐지, 예방기술 개발과 관련한 지원을 늘려 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AI를 이용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사업자에게 삭제 요청 발송과 삭제 여부 모니터링을 자동화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 AI 윤리, 신뢰성 포럼 등의 운영으로 기업들의 책임성 있는 AI 활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유난히 날씨 변화가 컸던 올해 10월은 기온과 강수 일수 모두 역대급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7일 발표한 10월 기후 특성 분석 자료에서 올해 10월 전국 평균 기온은 16.1도로 평년보다 1.8도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973년 관측 이래 두 번째로 높은 기온으로 1위인 2006년 16.5도 이후 18년 만에 최고입니다. 또 강수량이 평년보다 1.8배 많은 115.8mm를 기록했으며
특히 강수일수는 평년보다 5.1일 많은 11일로 1973년 관측 이래 51년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지속해서 유입된 데다 한반도 주변 해수면 온도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았던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가을 첫 단풍도 이례적으로 최대 보름 늦은 10월 하순쯤 시작됐습니다. 특히 제주도 한라산에서는 예년보다 15일 늦은 28일, 1991년 관측 이래 33년 만에 가장 늦게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계절이 겨울로 접어든다는 절기인 입동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면서 서울은 지난 6일 첫 서리가 내린 데 이어 7일 첫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기상청은 북쪽에서 계속해서 내려오는 찬 공기에 한기가 쌓여 기온이 내려가면서 7일 아침 서울과 대전, 대구 등의 첫 얼음이 관측됐고 광주와 대구에서 첫 서리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첫 얼음은 지난해보다 하루 빠르고 평년보다는 4일 늦은 기록입니다. 일본의 이상고온 현상으로 130년 관측 역사상 가장 늦게 후지산에서 첫눈이 관측됐습니다. NHK는 후지산 정상에서 40km 떨어진 야마나시현 기상대 직원이 7일 오전 6시쯤 육안으로 후지산의 적서를 관측했다고 전했습니다. 평년 기준으로 후지산 첫눈 관측 시기는 10월 2일이지만 올해는 이상 고온 현상으로 한 달 넘게 늦어졌습니다. 지난달 후지산 정상 부근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도가량 높은 1.6도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교도통신은 6일 시즈오카현에서 후지산 정상의 적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지만 야마나시현 쪽에선 구름 탓에 눈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이용자가 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걸을 때 불편을 호소하는 보행자도 많은데요. 서울시가 전국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불법 과속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동 킥보드 한 대에 여럿이 올라탄 채 도로를 역주행합니다. 차도 대신 인도를 달리는 일도 다반사. 지난 8월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인파 사이를 질주한 무리가 대거 적발됐고 전동 킥보드나 전기 자전거의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영상까지 유통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가다가 킥보드에 이렇게 골프채 메고 다니시던 아저씨가 이렇게 골프채로 저를 치고 가셨거든요. 근데 제가 부르기도 전에 너무 빨리 가셔가지고 아무래도 인도로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로 올라왔을 때도 그 속도가 어쨌든 사람이 뛰는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잖아요. 그래서 많이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서울시 시민 설문조사에서도 전동 킥보드로 불편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79.2%에 이르고 이 가운데 충돌 위험을 겪었다는 답이 75.5%나 됐습니다. 보도주행이나 무단 방치, 과속 운전에 따른 불만도 많아서 응답자의 93.5%는 전동 킥보드 견인제도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아예 전동 킥보드 통행 금지 구역을 지정하는 것에 찬성하는 의견도 88%를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안에 전국 처음으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하고 시범 운영을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는 도로 중에서 특히 이제 보행량이 많은 곳 그리고 킥보드가 운행되고 있어서 보행자의 안전이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도로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는 신고가 들어오면 유예 없이 즉시 견인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킥보드와 전기자전거 속도 제한을 불법으로 해제하는 영상을 삭제하고 국내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수입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지난해 운전대를 잡고 졸다가 낸 사고가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사 자동차 보험 가입 차량의 사고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졸음운전 사고는 7,279건에 달해 2021년보다 35.4%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0%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사고가 집중된 달은 11월로 평균 614.6건이 발생해 한 달 평균치보다 16% 많았습니다. 연구소는 11월이 단풍철 나들이 기간인데다 추워지면서 차량 히터 사용이 늘어 졸음운전 사고가 많은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청소년들을 가짜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여 도박 빚을 만든 뒤 금품을 가로챈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돈을 갚지 못하면 부모님, 회사와 지인에게 도박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아르바이트까지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충북 충주에 있는 한 카페입니다. 한쪽에 고등학생들이 앉아 휴대전화로 인터넷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참여한 도박 사이트는 조직폭력배 20대 A씨가 지인과 함께 운영하는 가짜 사이트. A씨 등은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 4명을 모집책으로 섭외했고 모집책들은 돈이 필요하다는 학생들을 도박 사이트로 유인했습니다. 이들은 피해 학생들에게 포인트 충전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포인트를 모두 소진하면 많게는 1,000만 원 상당의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도박빚을 만들었습니다. 또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도박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A씨 일당은 도박빚을 지게 된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부모님 회사 홈페이지와 지인들에게 사진을 뿌리겠다며 협박하고 심지어 돈을 벌어 갚으라며 아르바이트까지 강요했습니다. 이들의 강요에 한 피해자는 1,6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금품을 갈취당한 피해자는 6명, 피해 금액은 3천만 원에 달합니다. 피해자들은 조직폭력배인 A씨로부터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신고도 꺼렸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박 빚을 갚지 않은 학생들에 대해서는 선배들이 폭행을 해서 많은 치료 진단이 나온 사례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협박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많은 두려움의 존재입니다. 사실은 그렇다 보니까 그 보복에 두려워가지고. 하지만 A씨의 범행은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부모님께 피해 사실을 말하면서 덜미가 잡혔고 경찰은 3개월간의 수사 끝에 A씨 등 6명 일당 모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기고 추가 범행 여부와 피해자들이 더 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해 결혼한 부부 10쌍 가운데 한 쌍은 다문화 혼인이었고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의 비중이 5.3%로 상승했습니다. 통계청은 지난해 다문화 혼인이 2만 431건으로 1년 전보다 17.2% 늘면서 전체 혼인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이 10.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문화 혼인 비중은 2019년 10.3%로 10%를 넘겼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며 2021년엔 7.2%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반등했습니다.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2,150명으로 한 해 전보다 3% 줄었지만 전체 출생이 7.7% 줄면서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0.3%포인트 증가한 5.3%였습니다. 장애인 학대 신고와 학대로 의심된 사례 건수가 5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황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총 5,497건의 장애인 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이 가운데 54%는 학대 의심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학대 신고는 전년과 비교해 10%, 학대 의심 사례는 12% 증가했으며 지난 2018년 이후 매년 신고와 의심 사례가 늘어났습니다. 학대로 최종 판정된 피해자 1,418명 중에는 지적 장애인이 67.3%로 가장 많았고 자폐성 장애가 6.6%, 정신장애 4.4% 순이었습니다.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30.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정서적 학대 24.8%, 경제적 착취가 23.9%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우리 삶이 편리해지고 있지만 범죄에 악용되는 일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AI를 이용해 자녀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여행 중인 딸을 납치한 것처럼 부모를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사건이 중국에서 발생했죠. 누구나 쉽게 AI 영상을 만들 수 있는 만큼 언제든 범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납치 전화가 온다면 금융사기 가능성을 염두하고 침착하고 빠르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